새벽 4시, 어김없이 제 몸이 먼저 시간을 알아챕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뜨고 나서는 이놈의 몸뚱이가 유일하게 믿을 만한 자명종이 되었어요. 삐걱거리는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부엌으로 나가면 가장 먼저 거대한 솥에 불을 올리는 것으로 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사골과 잡뼈를 넣고 핏물을 뺀 뒤 푹 고아내는 이 국물은 제 인생 그 자체나 다름없습니다. 뽀얗게 우러나는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보고 있으면 지난 40년의 세월이 함께 떠오르는 듯 했지요. 제 이름은 박복자, 올해 72입니다. 제 이름의 복자가 무색하게 그리 복 많은 인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딱 하나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하나뿐인 아들, 진우였죠. 복자 언니, 오늘 국물은 유난히 더 뽀얗네. 좋은 일 있어? 가게 문을 열기가 무섭게 앞집 채소가게 김 사장이 어슬렁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첫 손님이자 가장 오래된 시장 친구이기도 해요. 좋은 일은 무슨,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 그래도 우리 김 사장 오니까 이제 장사 시작하는 기분은 나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말아내주자 그는 깍두기를 한 입 베어 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 맛이야. 언니, 이 손맛은 진짜 나라에서 상 줘야 한다니까. 그러고 보니 우리 진우 도련님은 잘 지내고 통 얼굴 보기가 힘드네. 진우라는 이름에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게 제 유일한 낙이고 유일한 자부심이었으니까요.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속 초등학교 입학식 때 삐죽거리며 서 있던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진 속 아이가 자라 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명문대를 나왔으니 제가 이 시장 골목에서 얼마나 어깨를 펴고 다녔는지 모를 겁니다. 그럼 우리 아들인데 지금 큰 사업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지 뭐야. 조만간 아주 크게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준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걸요. 아마 올해 안에는 장가도 갈 것 같아. 아주 똑 부러지는 아가씨를 만나는 모양이더라고. 제 자랑에 김 사장은 아이고 언니 이제 고생 끝이네. 자식 농사 하나는 정말 잘 지었어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고단했던 지난 세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이 작은 국밥집을 열고 그이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뜨고 난 뒤에도 저는 혼자 이곳을 지켰습니다. 오로지 진우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제 젊음과 눈물을 저 뽀얀 곰탕 국물에 다 녹여 넣었지요. 그런 아들이 이제 곧 성공한다니 제 인생이 드디어 보상받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거짓말처럼 가게 문을 열고 진우가 들어섰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멀끔하게 차려입은 아들 옆에는 처음 보는 아가씨 한 명이 수줍게 서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참 단아하고 예쁜 사람이었어요. 뽀얀 피부에 선한 눈매, 제 아들 옆에 서 있는 모습이 어찌나 잘 어리는지 저는 저도 모르게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 제 약혼녀, 김미선 씨예요. 미선아, 이분이 우리 어머니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미선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싹싹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모습에 제 마음은 이미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가장 깨끗한 행주로 상을 닦고 가장 좋은 부위만 골라 담은 특 국밥을 2그릇 내어주었죠. 아이고, 어서 와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이제야 데려오면 어떡해. 우리 진우가 복이 많네. 앉아, 어서. 제 호들갑에 미선 씨는 맑게 웃으며 어머님 국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라며 애교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진우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조심스럽게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준비하는 사업이 바로 이거예요. 그가 보여준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와 복잡한 도표로 가득한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저는 까막눈이나 다름없었지만 아들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죠. 이게 다 뭐냐? 나는 봐도 모르겠다. 어머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 세상은 IT,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모든 게 연결되는 플랫폼 시대예요. 저는 한국의 우수한 제품들을 전 세계 어디서든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온라인 장터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성공만 하면 우리는 정말 돈방석에 앉게 되는 겁니다. 진우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미선 씨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님, 진우 씨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업 아이템으로 투자 설명회에 갔을 때도 다들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 아주 약간의 초기 자금만 더 확보되면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일만 남았다니까요. 저는 그저 어안이 벙벙해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이, 저 낡은 사진 속 코올릭의 아들이 이제는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한다니 가슴 벅차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었어요. 성공하면 제일 먼저 이 시장통부터 벗어나게 해드릴게요.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강남에 으리으리한 아파트 사드리고 운전기사도 붙여드리고 매일 세계 최고의 요리만 드시게 할 겁니다. 약속해요, 어머니.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국밥 그릇을 나르느라 거칠어진 내 손과 평생의 노동이 새겨진 내 주름진 얼굴이 아들의 눈에는 아픔이었나 봅니다.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맙고 대견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알았다. 우리 아들 장하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진우와 미선 씨가 돌아간 후에도 저는 한참이나 가게에 남아 아들이 펼쳐 보였던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제 고생은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뜬구름 위를 걷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시장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 사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약혼녀는 또 얼마나 예쁘고 싹싹한지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고 다녔지요. 다들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며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정산을 하고 있는데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잠깐 가게로 가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럼 와야지. 무슨 일인데 그래?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 덜컥 겁이 났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진우가 혼자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미선 씨는 함께 오지 않았더군요. 그는 제 앞에 마주 앉아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업 말이에요.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에 은행에서 자꾸 발목을 잡네요. 은행이 왜? 돈을 안 내준대? 그게 아니라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니 보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 확실한 담보나 보증인을 세워야 절차가 진행된다고요. 일종의 형식적인 절차인데 이것 때문에 일이 몇 주째 멈춰 있어요.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큰일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래서 보증 설 사람이 마땅치 않다는 거냐? 진우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주 간절하고 진실해 보였어요. 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께서 딱 한 번만 보증을 서주시면 안 될까요? 이건 절대 어머니께 피해가 가는 일이 아니에요.
회사가 설립되면 바로 법인 명의로 보증을 이전할 거고요. 정말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돌아가신 아버님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자야,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보증은 서는 게 아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놈의 보증 때문에 원수되는 거 한순간이다. 평생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는 제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인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 눈을 보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저 못 믿으세요? 제가 어머니께 해가 될 일을 하겠어요? 이 사업, 저 혼자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 호강시켜드리고 미선이랑 가정도 꾸리고 떳떳하게 살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그 간절한 목소리가 제 마지막 이성의 끈을 녹여버렸습니다. 평생을 뒷바라지했는데 이 마지막 관문 앞에서 제가 어찌 아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남편의 유품과 함께 넣어두었던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이름 석자가 새겨진 인감도장이 들어 있었죠. 제 평생의 재산이자 제 존재를 증명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여기 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인감도장을 건넸습니다. 진우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감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10배, 100배로 갚을게요. 이제 며칠만 기다리시면 돼요. 곧 좋은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몇 번이고 잡았다 놓으며 연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홀가분한 표정으로 가게를 나섰죠. 텅 빈 가게에 홀로 남은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어요. 내 아들인데, 내 유일한 피부치인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또 다독였습니다. 그것이 지옥으로 향하는 문을 제 손으로 활짝 열어젖힌 순간이었음을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에서조차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그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인감도장을 들고 홀가분하게 가게를 나선 그 밤, 저는 정말이지 제 인생의 모든 고생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제 낡은 국밥집이 곧 강남의 으리으리한 레스토랑이 될 것이고 기름때 묻은 제 작업복은 비단옷으로 바뀔 것이라 상상했죠. 매일같이 저를 찾아오던 시장 상인들에게도 우리 진우, 이제 곧 신문에 날 거야. 세계적인 사업가라니까. 라며 입이 닳도록 자랑을 했습니다. 그들의 부러움 섞인 축하를 받을 때마다 저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약속했던 며칠은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일을 하려면 원래 시간이 걸리는 법이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보름이 넘어가자 제 마음속에 작은 불안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받지 않는 횟수가 늘어났고 겨우 연결이 되어도 수화기 너머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어머니, 제가 지금 바빠서요. 곧, 정말 곧 연락드릴게요. 하는 성의 없는 대답만 돌아오곤 했죠. 그 곧이라는 말이 천금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이 줬던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주글로벌월드 홀딩스 대표 최진우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적힌 주소는 강남의 한 번 듯한 빌딩이었어요. 저는 큰 맘을 먹고 하루 장사를 접은 뒤 그 주소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놀랄 모습을 상상하며
난생 처음 타보는 강남행 버스에 몸을 실었죠. 하지만 1시간을 넘게 걸려 도착한 빌딩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수많은 회사의 이름이 적힌 우편함들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회사는 실체가 있는 사무실이 아니라 우편물만 대신 받아주는 비상주 공유 오피스였던 겁니다. 안내 데스크의 젊은 직원은 제게 익숙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최진우 대표님, 우편물은 저희가 받아두고 있습니다만 사무실에 상주하시지는 않으세요. 용건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해 보시겠어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한 상태로 빌딩을 빠져나왔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애써 부정했어요.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도 사업을 한다더라. 내가 늙어서 모르는 걸 거야. 내 아들을 의심하면 안 되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오후 마침내 제 이름으로 된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심정으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은행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으니까요. 대출이 승인되어 이제 아들의 사업이 날개를 달 것이라는 기쁨에 찬 통지서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담보물 압류 예고 통지서라는 지옥의 사자와도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채무자 최진우, 보증인 박복자, 대출원금 5억 원, 연체이자 발생. 제 눈은 더 이상 글자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5억. 그 비현실적인 숫자 앞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40년을 꼬박 국밥을 팔아도 뼈가 닳도록 일해도 손에 쥘 수 없는 액수였죠.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인가. 저는 미친 사람처럼 가게 구석에 공중전화로 달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을 뚫고 끝없이 추락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가게 입구만 멍하니 바라보며 아들이 나타나 어머니, 다 오해예요.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지막 희망은 일주일 뒤 점심시간에 가게 문을 부술듯이 열고 들어온 낯선 사내들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복자 씨 맞으시죠? 법원에서 압류 집행 나왔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리더로 보이는 남자의 냉정한 목소리는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국밥을 먹던 손님들의 숟가락질이 멈췄고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보시오들, 이게 무슨 행패요?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 아니요. 분명 무슨 착오가 있었을 거요. 확인이라도 제대로 해보고 이러는 겁니까? 제 절규에 가까운 항변에도 남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든 서류를 제 눈앞에 흔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법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최진우 씨가 직접 서명하고 박복자 어머님께서 직접 인감날인하신 대출 계약서와 보증 서류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이제부터 이 가게의 모든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 권한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함께 온 직원들이 가게 안으로 흩어져 붉은색 스티커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끔찍한 압류물 딱지가 가장 먼저 붙은 곳은 제 분신과도 같았던 거대한 소치였습니다. 착! 하고 달라붙는 소리는 제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안 돼.
그 소태는 손대지 마. 차라리 내 심장을 떼어가. 저는 이성을 잃고 솥을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직원은 저를 가볍게 옆으로 밀쳐냈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김 사장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어떻게 평생 장사만 한 늙은이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오. 그러자 리더인 남자가 싸늘한 눈으로 김 사장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공무집행 방해하시는 겁니까?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보증을 섰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 한마디에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들은 기계처럼 움직이며 가게 구석구석에 붉은 낙인을 찍어댔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앉아 물을 썰던 작은 의자, 남편의 흔적이 남은 낡은 계산기, 손님들이 왁자지껄 떠들던 테이블, 그리고 벽에 걸린 제 아들의 베네저고리가 담긴 액자 위에도 무정하게 딱지가 붙었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발치에 주저앉아 제 삶이 조각나는 광경을 넋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주변을 둘러싼 시장 사람들의 동정 어린 눈빛은 이제 제게 위로가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수치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압류 딱지가 붙은 가게는 죽은 공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붉은 글씨는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 손님들의 발길을 끊었고 제 삶의 온기를 앗아갔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가게와 붙어있던 작은 살림집까지 차압 절차가 진행되어 저는 평생의 터전에서 맨몸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오갈 데 없는 저를 걷어준 것은 앞집 채소가게 김 사장 내외였습니다. 그들은 가게 뒤편 해가 들지 않아 늘 축축하고 곰팡내 나는 창고를 치워 제게 내주었습니다. 언니, 기운내. 여기서 지내면서 방법을 찾아보자고. 어떻게든 길은 있을 거야. 김 사장 아내의 따뜻한 위로에도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느끼며 저는 매일 밤 제 어리석음을 곱씹었습니다. 아들을 믿었던 죄, 보증의 무서움을 애써 외면했던 죄. 그 죄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어요.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믿음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야, 혹시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쁜 놈들에게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아닐까? 그런 헛된 희망을 품고 저는 매일같이 받지 않는 전화에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저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한 달 가까이 폐인처럼 지내던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위험에 처한 것이라면 엄마인 내가 구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내 눈으로 직접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졸업했다던 명문대에 찾아가 봤지만 최진우라는 이름의 졸업생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살던 새방을 찾아가 봤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산 지 오래였죠. 그러다 문득 아들 회사에서 격리로 일했다던 젊은 아가씨가 떠올랐습니다. 김 사장에게 부탁해 수소문한 끝에 그녀의 연락처를 겨우 알아낼 수 있었죠. 전화를 받은 그녀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대표님이 정말 사업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월급도 밀리고 사무실도 빼는 걸 보고 이상해서 그만뒀어요. 아가씨, 괜찮아. 혹시 우리 진우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까? 엄마인데 꼭 좀 만나봐야겠어서 그래. 제 간절한 부탁에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모르지만
약혼녀분과 강남에 있는 프레스티지 타워라는 오피스텔에 자주 갔어요. 거기 월세가 엄청 비싸다고 자랑했었거든요. 프레스티지 타워. 그 이름을 들은 저는 마지막 남은 쌈짓돈을 털어 무작정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명품관과 고급 레스토랑이 즐비한 거리 한가운데 그 오피스텔은 위압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 쭈그리고 앉아 하염없이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빵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밤에는 차가운 의자에서 새우잠을 자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정신 나간 노숙자 취급하며 곁눈질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기만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밤, 제 눈에 익숙한 고급 외제차가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나온 것은 분명 제 아들 최진우와 약혼녀 김미선이었습니다. 둘은 명품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제 아들은 무사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안도감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불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잔인한 대화를. 자기야, 오늘 쇼핑 대박이다. 이 시계 너무 예쁘지 않아? 김미선이 자신의 손목을 흔들어 보이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진우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낄낄거렸습니다. 그까짓 시계가 대수야? 우리 이제 이 돈으로 해외 나가서 평생 이렇게 살 건데. 그나저나 그 늙은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긴 하다. 길바닥에서 밥은 얻어먹고 다니려나? 늙은이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자기는 엄마 걱정도 돼? 천하의 최진우가? 걱정은 무슨, 그냥 내 돈줄이 잘 살아있나 궁금한 거지. 아주 뽕을 제대로 뽑았어. 평생 국밥 팔아서 꼽을 쳐둔 돈에 가게 담보대출까지. 와, 그렇게 쉽게 넘어올 줄은 몰랐다니까. 내가 어머니 사랑합니다. 호강시켜드릴게요 하니까 눈물까지 글썽이는데 진짜 웃겨서 혼났네. 푸아, 자기는 연기 대상감이야. 근데 그 돈 다 정리되려면 얼마나 더 걸려? 나 빨리 여기 뜨고 싶어. 좀 찝찝하단 말이야. 걱정 마, 자기야. 일주일이면 다 끝나. 대포 통장으로 돈 세탁 거의 다 끝냈고 비행기 표도 예약해놨어. 이제 저 늙은이랑 거지 같은 시장 골목은 영원히 안녕이야. 우리 둘만의 파라다이스로 가는 거지.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역겨운 장면으로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 앞에는 제 자궁을 빌려 태어난 악마와 그 악마에게 기생하는 또 다른 마귀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픔, 분노, 배신감, 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증발하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텅 빈 심연만이 남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사랑했던 모든 것이 한낱 추악한 사기극의 재료로 쓰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죽어버렸습니다. 강남의 휘황찬란한 불빛은 마치 망막에 박힌 유리 조각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를 찔러댔습니다. 덜컹거리는 시내버스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저는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젊은이들, 지친 하루를 마치고 꾸벅꾸벅 조는 직장인, 서로의 어깨에 기댄 풋풋한 연인. 그 평범한 풍경들이 제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저 역시 저들처럼 소박한 행복을 꿈꾸던 늙은 어미였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김 사장 내외의 배려로 가게 뒤편에 딸린 작은 골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발길이 저절로 굳게 닫힌 채 붉은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제 국밥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자물쇠를 만져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닫고 쓸었던 제 가게의 문은 이제 제가 들어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가게 안을 들여다보며 저는 수십 년의 세월을 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으며 첫 손님을 받던 날 어린 진우가 솥단지 옆에 쪼그려 앉아 숙제를 하던 모습, 명절 대목에 몰려드는 손님들로 땀 흘릴 틈도 없이 바빴지만 마음만은 넉넉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저 붉은 딱지 아래에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이 제 뱃속으로 낳아 기른 아들이라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남에게 당한 일이라면 억울하다며 가슴을 치고 통곡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그런 종류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제 몸의 일부가 썩어 들어가 다른 멀쩡한 부분마저 모조리 갉아먹는 듯한 그런 근원적인 절망이었습니다. 골방으로 돌아와 차가운 바닥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늙은이라며 낄낄거리던 아들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들의 목소리는 엄마 사랑해요.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며 제 주름진 손을 잡던 따뜻한 음성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저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단 말인가. 밤새 뒤척이며 저는